시중에 풀린 통화량보다 아파트 시가총액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거품이 있다는 얘기죠. 통화량과 아파트 시가총액의 갭이 역사상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2021년 12월 달 말도 못한 거품이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이 거품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꺼지고 있습니다. 이제 138%까지 내려왔어요. 단기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에 인생 걸면 안 되잖아요. 10년에 한 번만 제대로 하잖아요. 내가 부자로 사는데 문제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문제 없어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빠르면 24년 가을 연말 정도. 부동산은 세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중요한데 정부 정책을 제가 계속 연구를 좀 많이 해봤는데 큰 트렌드는 비슷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 규제를 하나씩 풀다가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 정책과 이런 가격의 메리트가 합해졌을 때 그때가 저로의 매수 찬스가 될 수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4년 연말이나 25년 어느 즈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방은 좀 달라요. 지방은 자 예를 들면 자 충북은요 지금 평당 한 600 정도를 2014년에 고점을 찍고 내려왔어요. 쭉 내려오다가 2019년 초중반부터 바닥 찍고 올라가다가 지금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너무 안 좋으니까 같이 덩달아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평당 얼마까지 떨어졌냐? 600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가격이 언제적 가격이냐? 2019년 가격이 이 가격이 과거로 돌아가면 2014, 15년 가격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질 겁니다. 왜냐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내년에 한국 경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평당 500만 원 초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20% 정도 떨어지면 평당 500까지 떨어진 거예요, 지금. 충북은. 평당 500이면 언제적 가격이냐면요. 2011년, 12년 가격입니다. 2011, 12년 가격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최근에 이 경제를 흔드는 기본 펀더멘탈은 뭐냐면, 물가 인상이에요. 물가가 급격하게 인상이 되니까 금리가 급격하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아파트를 짓는 원자재 가격이 어떻죠? 많이 올랐습니다. 2010년대 초반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비싸졌어요. 인건비도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제가 이제 건설 관계자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공급 면적 기준으로, 그러니까 요 실거래가 추이 데이터는 얘는 전용 면적 기준으로 돼 있어요, 현재는. 근데 얘도 이제 조만간 공급 면적으로 바꿀 건데 공급 면적 기준으로 땅값 빼고 건축비가 얼마가 드냐면 지방은 500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평당 700에서 80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건축비가. 그러면 만약에 이 아파트가 500만 원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방 지역들, 충북이나 전북이나 경남이나 경북이나 몇 개 지역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절대로 파시면 안 되고요. 가지고 계시고 나중에 이런 지역들은 빠르면 내년 말에도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2023년 말에도.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주식에도 물타기 하듯이 부동산도 저는 물타기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 채 정도 더 사는 거예요. 저점에서. 그럼 내가 고점에서 잡았다 할지라도 내가 무릎 밑에서 한 채 정도 더 사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시기만 잘 또 만나면 투자하는데 돈이 그렇게 또 많이 들지 않습니다. 혹시 이제 내 집 마련을 못 하신 또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라면 조금만 한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만 지나면 무릎 밑에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니까요. 조금만 견뎌 보시고 이 기회를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데 네. 값이 오를 리가 있겠냐? 부동산 시장에는요, 언뜻 들어보면 맞는 말이 너무 많아요. 전문가분들의 95% 이상이 다 뭐라 그랬습니까? 서울에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근데 누구나 새 아파트 살기 원한다. 근데 없으니까 서울에 돈 많은 사람 많다. 그래서 뭐 온다? 전세대랑 온다. 들어보면 언뜻 들으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서울의 강남은 안 떨어지고 인천의 송도는 안 떨어지고 왜 여기는 입지가 좋아서 모든 사람이 원하는 지역이다. 맞아요. 모두가 원하는 지역이지. 근데 안 떨어진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명확하게 데이터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말이 필요 없죠. 네. 최근 1년 동안에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든 데가 경남, 부산, 전북, 울산, 경북, 대구, 서울도 있어요. 서울 눌러보면 자, 서울 어때요? 서울 언제부터 인구 줄어들었어요? 서울 2010년 이후로 계속 줄어들었어요. 자, 인구가 계속 줄어들었는데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됐죠? 인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방에는 뭐 일자리가 없고 인구 줄어든다고 하죠. 이 인구가 어디가 제일 많이 늘어나는지. 자, 1등이 누구죠? 세종. 2등이 인천. 3등이 제주. 4등이 경기도. 그 다음에 5등이 충남이에요. 자, 여기에 서울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방. 세종 지방이죠. 제주 지방이죠. 충남도 지방이잖아요. 여기 인구 는다고요. 부동산의 가격에 인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 일자리 데이터입니다. 자, 여기서 랭킹에서 일자리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인구 10만 명 이상 중에서 기간을 최근 1년만 놓고 보겠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일자리가 제일 많이 늘은 데가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경기도예요? 아니잖아요. 충북입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충북 말씀드렸죠. 자, 충북이 일자리가 몇 개예요? 30만 8천 개입니다. 자, 눌러보면은 충북의 일자리 어때요? 계속 늘고 있죠.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충북? 아니, 우리 구독자분들은 사지 마세요. 제가 사겠습니다. 제가 살게요, 그냥. 세종도 어때요? 세종도 일자리 계속 늘어나죠. 울산도 마찬가지고요. 제주도도 있고요. 무슨 얘기냐? 언뜻 들어보면 너무 많죠. 인구와 일자리가 몰리는 수도권에 투자해라.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근거해서 의사결정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죠. 의사결정 뭘로 해야 돼요? 데이터로 해야죠. 데이터로. 제가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회사를 운영하려고 리츠그룹을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제 부동산 투자를 잘하고 싶어서 만든 겁니다. 아무리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하고 해도 내가 막상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에 근거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만든 겁니다. 전세 시장도 떨어지고 월세 시장도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월세가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그것도 급격하게. 그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은 평택 고덕입니다. 최근 6개월 동안에 일자리가 어디가 가장 많이 늘었나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1등이 누구죠? 고덕이죠. 6개월 동안 일자리가 몇 프로 늘어났죠? 471%. 6개월 동안 3만 2천 개가 늘어났습니다. 일자리 데이터를 보시면 어떻죠? 이 막대 그래프가 일자리거든요. 올해 1월 달에 일자리가 1,500개였습니다. 고덕에. 근데 지금 몇 개냐면요. 3만 9천 개예요. 최근 6개월 동안에 전국에서 읍면동 기준으로 일자리가 가장 많이 증가했어요. 월세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죠. 불과 4개월 전쯤에 여기 월세 30평대 아파트 월세가 얼마였냐면 140, 150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 이런 상황 하에서도 월세가 늘어나는 지역이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뭐다? 부동산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원인 중에 하나인 바로 일자리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 데이터 없으면 지금 어디가 일자리 늘어나는지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부동산이랑 돈이랑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돈의 총량은 계속 늘어요. 인구가 줄어도 늡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인플레이션의 시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누구도 내 월급이 깎이는 거는 싫어하잖아요. 다 월급이 올라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처럼 된다 안 된다를 미리 얘기할 거 없이요. 통화량이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를 체크하면 돼요. 자, 그리고 또 뭘 체크해야 되냐? 부동산의 총량은 정해져 있어요. 부동산의 총량이 늘어나지 않아요. 왜? 부동산은 두 가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토지와 건축물. 토지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잖아요. 토지의 총량 정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건축물인데 건축물의 총량은 늘어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살기 원하고 일하기 원하는 새 건축물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왜? 건축물은 늙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총량은 거의 고정이 되어 있는데 돈의 총량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거 두 개를 바꾸면 돈의 총량이 늘어나는 속도만큼 그만큼 부동산을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게 본전치기예요.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만 하면 돼요? 돈의 총량과 부동산의 총량을 비교하면 됩니다. 자, 그 데이터가 바로 요 데이터이고요. 요 이제 파란색 선이 시중의 M2 통화량의 총량입니다. 그 다음에 요 빨간색 선이 대한민국의 아파트의 시가총액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통화량이 계속 늘어가면서 꽈배기처럼 아파트 시가총액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통화량을 중심으로 움직여 왔어요. 자, 그리고 요 뒤에 게 막대 그래프가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통화량보다 아파트 시가총액이 더 많은 거예요. 시중에 풀린 통화량보다 아파트 시가총액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거품이 있다는 얘기죠. 지난 과거에 2007년 2월 달에 122%로 고점을 찍었었습니다.
그리고 저점은 2014년 11월 달에 96%로 저점을 찍고 쭉 올라오다가 2020년 3월에 2007년 2월 달에 고점을 찍었던 122%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뭐라 그랬죠? 그리고 시가총액이 대부분 서울이잖아요. 고평가된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사면 안 된다. 위험하다. 어깨까지 왔다 지금.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임대차 3법이 터졌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광풍이 불었잖아요. 광풍이 불면서 아파트 시가총액이 어떻게 됐어요? 미친 듯이 올랐죠, 이렇게. 그러면서 통화량과 아파트 시가총액의 갭이 역사상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2021년 12월 달 147%, 9월 달부터 146. 그러니까 말도 못할 정도로 시중에 풀린 통화량보다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돈이 많이 풀리긴 했는데 투자 광풍이 불어가지고 벼락거지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 미친 듯이 막 더 높은 가격에 사다 보니까 말도 못한 거품이 생겼던 거죠. 그리고 이 거품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꺼지고 있습니다. 이제 138%까지 내려왔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역사적인 저점을 봤을 때 얘가 96까지도 내려오고 심지어는 88까지도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95 정도 된다라면 우리가 상당히 좋은, 어찌됐건 100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좋은 매수 시기예요. 자, 그러면 138이 100까지 떨어지려면 한 30%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놓고 봐도 한 30% 정도는 더 떨어져야 되는 게 그러면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가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 데이터가 계속 바뀌거든요, 매월. 그러면 시중에 통화량 체크하고 아파트 시가총액 체크해서 만약에 통화량보다 시가총액이 더 밑에 있어요. 그럼 다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서 통화량이랑 또 키 맞추기를 하는 거죠. 주식이라는 게 기업의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부동산도 똑같다는 거죠. 통화량을 기준으로 오르락내리락. 우리는 이것만 보고 의사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처럼 될 일은 없다. 네, 일본은 일단은 뭐 거품 정도가 너무 심했었고요. 한국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현재 한국의 주식시장은 머리 찍고 내려와서 허벅지에서 무릎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싼 거는 맞는 거죠,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기 선행지수만 가지고 투자를 해도 큰 실수가 없어요. 이 데이터는 이제 주황색이 한국 경기 선행지수 증감률이고 파란색은 이제 한국의 코스피 증감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경기 선행지수가 떨어지면 코스피 증감률도 떨어지고 올라가면 또 올라가고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황색인 경기 선행지수가 언제부터 꺾였죠? 예, 6월달 이후로 21년 6월달 이후로 꺾였습니다. 향후 6개월 뒤에 한국 경제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시작이 된 게 21년 중순이라는 거죠. 그때서부터 계속 떨어졌고 주가도 공교롭게도 주가의 증감률도 21년 3월달 이후로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다시 2,500까지 반등 왔다가 다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경기 선행지수는 어떻죠? 여전히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6개월 뒤에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경기 선행지수가 반등하는 걸 확인을 하고 주식 투자를 해도 괜찮다. 큰 실수가 없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자주 안 와요. 제 기억상으로는 사람들이 주식에 미쳐있을 때가 언제냐? IMF 끝나고 닷컴버블 불었을 때 99년에 이제 주식 투자 광풍이 불었고요. 그 다음에 2007년에 펀드 광풍이 또 불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에 주식 투자 광풍이 또 불었죠. 그리고 이런 광풍이 항상 있고 나서는 항상 크래시가 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뭐 주식시장이 뭔가 큰 대세 상승을 하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펀더멘탈적으로 힘이 약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년에 한 번 정도 기회가 오면은 저도 주식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주식 투자 체크리스트라는 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미국의 통화량과 미국의 금리, 그리고 한국의 금리가 들어갑니다. 미국의 통화량을 넣은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유동성을 확 풀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아무리 상황이 펀더멘탈이고 뭐가 다 필요 없어요. 미국이 일단 돈 풀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다. 돈 풀고 금리 낮추면. 그래서 코로나 때도 기억하시겠지만 경기가 안 좋아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었는데 거기 코로나가 빵 터져 난리가 났다가 돈을 엄청나게 풀고 금리를 제로 금리로 만들어 보니까 주가가 폭등을 했던 거잖아요. 지금 근데 보니까 미국의 통화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즉 지금 긴축을 하고 있다는, 언제부터? 22년 4월 달부터 통화량을 조금씩 줄이고 있어요. 지금 돈을 죄고 있다. 근데 금리마저, 미국의 금리마저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배드냐 굿이냐, 그래서 안 좋은 상황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걸 제가 표시를 한 거고, 한국도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안 좋은 상황 쪽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 선행 지수도 되게 중요한 데이터인데 얘도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또 한국은 수출로 밥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 증감률 데이터를 봤더니 주황색이 한국의 수출 증감률이고 파란색이 코스피 증감률인데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근데 지금 한국의 수출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좋아지기가 힘든 거죠. 단기는 알 수 없어요. 단기에 뭐 올라오고 이런 거는 우리는 그런 거에 인생 걸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10년에 한 번, 한두 번 올까 말까 한 대세 상승. 이걸 우리는 이득을 취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수출 증감률 데이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출 증감률도 안 좋으니까 배드. 자, 그 다음 CDS 부도 위험이라고 해서 한국이 지금 부도 날 가능성을 데이터로 이제 숫자로 만든 겁니다. 근데 얘도 보니까 안 좋아요. 금융위기 터지기 몇 달 전이랑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얘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대중들의 심리 주식 예탁금 정도로 어느 정도 유출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예탁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 다음에 거래량이 또 중요합니다. 대세 상승을 할 때는 뭔가 변화가 일어날 때는 거래량이 확 터지거든요. 꼭지 찍고 떨어질 때도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최근에 주식시장의 거래량을 보면 어떻죠?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즉 에너지가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 코스피의 즉 주당 순이익 대비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PBR, 기업의 어떤 청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몇 배 거래되는지 데이터를 체크해 봤더니 저평가 상태입니다. 네, 저평가 상태인 건 분명히 맞아요. 하지만 이거는 지금 기준으로 그런 거고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기업한테는 이자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은 퍼가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죠. PBR도 안 좋아지겠죠. 그 다음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주봉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60주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대세가 어느 정도 판가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얘도 지금 60주, 120주, 200주 이동평균선이 전부 다 하락을 하고 있는 아주 안 좋은 모습이에요. 아마 우리 구독자분께서는 저보다 훨씬 더 고수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고수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투자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같이 아이디어를 얹어서 저는 이 체크리스트를 좀 더 고도화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조금 싼 거는 맞는데 엄청나게 싼 건 또 아니다. 근데 주변 여건이 너무 안 좋다. 그렇다면 뭐다? 좀 더 두고 보자 우리가. 그리고 이런 원칙이 있으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저는 흔들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럴 때는 흔들릴 수 있겠죠. 뭐냐면 한 절반 정도는 좋은 거예요. 절반 정도는 데이터가 좋은데 또 절반은 좀 별로야. 이러면 좀 긴가민가 고민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명확하게 안 좋은 배드 쪽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을 주식 투자 비중을 많이 가져갈 때는 절대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어떻게든 버팁니다. 어떻게든 버티려고 해요. 근데 버티다가 도저히 내가 참을 수 없을 만큼 무서운 공포에 휩싸였을 때 매도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너무나도 저평가된 시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의 고수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대중들이 탐욕에 젖어서 매수할 때 좀 있다가 매도하고 대중들이 공포에 휩싸여서 매도할 때 매수해라. 코로나 이 광풍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떤 너무 투자에 과몰입되어 있는 것 같아요. 투자의 기회라는 게 생각보다 자주 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아니 부동산은 IMF 끝나고 2000년대 초반 정도가 부동산 매수하기 좋은 시기였죠. 또 2010년대에는 서울 기준으로는 2004년, 5년, 6년 정도가 매수하기 좋은 시절이었죠. 10년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이게.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근데 맨날 투자 못해가지고 막 투자라는 걸 이렇게 과몰입돼서 너무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전체 그림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10년에 한 번만 제대로 하잖아요. 내가 부자로 사는데 문제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문제 없어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절호의 기회가 아니면요. 투자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만의 원칙을 만들어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그게 다 좋을 때 하세요. 그렇게만 해도 저는 충분히 내가 할 일, 내일 열심히 하면서 벌어들인 이 자산을 잘 불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